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경제학 TV의 황태현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세미나 공지부터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4월 수요일이죠. 매주 수요일. 자, 이번 수요일에도 저희 특집으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정말 혼돈의 격동의 2025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됐고요. 그 대선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정책들과 변화가 예상되고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살 것인가, 갖고 있을 것인가, 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테고요. 이동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전망, 그리고 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 부동산 경제학 TV에 최고의 전문가 4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참여하신다면 정말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02-569-0888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되셨습니다. 탄핵이 되셔서 이제 2달 뒤면은 이제 대선이 치러지게 되고요. 참, 이 국가에 안 좋은 일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동산의 영향은 변곡점에 다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곡점이라는 것은 어떤 변수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규제에 대한 변수가 따라올 수도 있고요. 또 금리에 대한 변수도 있을 것이고요. 집값의 변화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계엄 사태 이후에 탄핵이 오는 그 한 3개월, 4개월 남짓한 그 시간 동안에도 보시면 사실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집값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고 전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서울에 집중되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완화와 규제, 규제와 완화 이런 어떤 시대들이 변화되면서 정책들도 변화가 되거든요. 근데 그 정책 속에서 이 시장은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경제를 살려야 하는 쪽으로 가닥이 많이 잡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혼란해 하시고 이 상황이 어떻게 갈까? 이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흘러갈까?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드시는 그런 시점일 텐데요. 과거를 보면 현재를 판단할 수 있고 현재를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그 과거 속에서 현재가 어떻게 흘러왔고 그 현재에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영상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건설업계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아마 그 주된 목적을 갖고 새로운 어떤 당이 또 이제 집권을 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공급 전략 그리고 주택 공급 이런 쪽을 좀 확대하는 쪽으로 일단은 방향이 잡힐 것 같고 제일 크게 놓고 봤을 때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좀 강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지금 파란당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쭉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진보 정권이 이제 집권을 한다. 만약에 그랬을 때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대책에 거의 다 포커스를 거의 다 맞추거든요.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고 또 어떤 재건축이라든가 다른 좀 이렇게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 정책을 많이 펴왔었죠. 근데 단연코 그 규제 정책이라는 것은 세금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토지거래 허가가 풀리면서도 확인하셨겠지만 서울로 집중하는 모습들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어떤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사게 되면 과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그게 현재까지는 이제 완화 쪽으로 잡혀 있었다가 강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시장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땠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전두환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데까지 1986년부터 2021년까지의 상황을 보면은요. 사실 1988년도 전까지는 이게 아파트 가격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도 산업화를 겪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갔다고 본다면 이 1988년도 우리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를 만들어내면서 올림픽에 대한 특수를 굉장히 많이 봤던 것이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을 논하지 않고 집값이 밀어 올리는 현상을 좀 만든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김영삼 대통령에서 딱 왔을 때는 또 쫙 오르다가 희한하죠. 부동산 실명제를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경제 상황이
이게 막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노태우 정부에서 쭉 올라오다가 김영삼 정부에서 꺾였는데 IMF 사태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팍 주저앉아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이렇게 완전 바닥 치다가 중저점에서 올라가다가 치고 다시 올라가죠. 자, 그러다가 자, 여기서 너무 올라가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뭘 했냐면 전쟁을 선포합니다. 투기와의 전쟁 선포. 자, 그러니까 진보 정권과 진보 정권에서 밀어 올려서 여기서 급등을 하죠. 왜? 그래프로 한번 봐보세요. 쭉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때 뭐 했냐면 규제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올라갔다가 시장이 너무 올라가서 안 움직이니까 이때 이명박 정부 때 잔파동을 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안 움직였던 거죠. 자, 그리고 안 움직여서 박근혜 정부 와서도 이때 뭘 했냐면, 자, 이명박 정부에서 완화 정책을 피고 박근혜 정부에서 완화 정책을 핍니다. 자, 완화, 이렇게 가죠. 자, 그랬더니, 완화를 피니까 부동산이 너무 올랐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부동산은 굉장히 막아야 된다. 투기를 막아야 된다. 그래갖고 이때도 또 뭘 했냐면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가격이 그래프 곡선을 봐보세요. 이렇게 뜁니다. 그래서 어느 역대 정권의 그래프를 봐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게 극명하게 보여진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공통점이 뭐냐? 이 가장 많이 올랐던 이 노무현 정부와 그거보다 더 올랐던 문재인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투기와의 전쟁 선포. 근데 여기서 보여지는 게 뭐냐면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분명히 정책을 펴서 집을 하나만 갖고 있어라. 그리고 많은 거를 갖고 있으면은 세금을 과하게 매길 거야. 그러니까 한 군데 집중하지 말고 좀 퍼져 나가야 한다. 이런 것들을 좀 시사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이 나라에서 여기다 사면 어떻게 과하게 뭘 할 거야? 규제를 할 거야 하니까 거기가 비싸지는 곳이구나를 이미 습득을 했던 겁니다. 그게 숙달 반복이 돼서 2003년부터 이 규제 시장에서 완화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약 20년 동안 지금 2005년에서 2025년 구간을 보면 이 구간에서 한번 봐보세요. 20년 동안 이 숙달 반복이 된 거예요. 근데 명분은 분명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이었는데 왜 급등을 했을까요? 그건 한 번에 뭔가를 이건 투자로 본 게 아니라 한 번 뭔가를 사서 사고 팔고 즉 시장 경제에다 그냥 맡겨놨으면 좋았었는데 그거를 그냥 정부에서 시장을 억누르고 그리고 묶고 막고 막 이런 상황이 오고 중과세, 무슨 보유세, 과세 이렇게 때려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발심이 생긴 거고. 자, 세금을 많이 낸 만큼 어떻게 판매했을 때 뭐 이득을 준다거나 뭐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갖고 있으니까 내고 팔았으니까 이득 남았으니까 돈은 내가 투자했는데 나라하고 나눠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적당하게 나눠 먹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중과세까지 때리니까 심리적으로 보상 심리가 발동된 거예요. 그게 조세 정책이 근본적으로 좀 잘못됐던 것이죠. 근데 그게 투자로 본 게 아니고 사고 팔고 적당하게 시장에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느냐? 그냥 투기꾼 보듯이 딱 한 거예요. 여기 봐보세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길래 그거를 다 사들일 수 있겠습니까? 국가의 수도에 있는 뭐 아파트 한 동을 사겠습니까? 한 단지를 사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작은 것들을 조금 이렇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 집 마련해 주려고 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도 하고 또 주식이라던가 부동산, 주식을 사고 팔듯이 부동산도 사고 팔아서 어떤 정보를 미연에 알아가지고 5년 전에 10년 전에 한번 사둔 거를 갖다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당신은 투기꾼이야. 라는 어떤 인식 프레임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이런 모습들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단초 역할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 정부가 넘어가서 또 부동산 정책을 핀다면 또 규제하는 정책을 피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풍선 효과를 또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은 번져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서 인구가 감소 플러스 뭐라고 했냐면 이동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동은 뭐냐면 자, 지방은 지금 미분양 때문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서울은 어떻게 됩니까? 포화 상태로 갑니다. 경기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럼 서울과 경기를 사람들이 여기는 당연히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야. 앞으로 여기는 올라갈 거야 라는 시그널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자꾸 내려가라고 한다면 내려가겠습니까? 이미 다 알아버렸는데 안 내려가겠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 부동산 경제학 TV 보시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구 감소됩니다. 금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공급량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가격은 올라갈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건 지금 현재 거래 가격이라던가 현실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또 용산, 강남, 서초, 송파 묶었더니 마포, 성동, 광진, 서대문, 동작까지, 양천까지, 영등포까지 다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바로 풍선 효과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 한 군데 한 군데 잡지 마시고요. 잡을 거면 누구에게나 그냥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꽉 잡아버리던가, 아니면 시장에다 풀어놓고 한번 해볼 테면 해봐 하고 한번 거래를 하게 하면은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약간 청개구리 같은 게 있어갖고 해봐 사봐 그러면 또 잘 안 사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완화해 줄게 하는데도 가격이 안 움직이죠.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꼭대기에 와 있지 않죠. 자, 수요 확대를 위한 부동산 규제를 뭐 했다? 완화했다? 완화하니까 다 풀어주나 보네? 이거 어떻게 풀어주니까 사람들이 여유가 생긴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유가 생기니까 급하게 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규제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급해지죠. 지금 아니면 못 사나 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죠. 이제는 극명하게 양극화 시장에 와 있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지점에 어떤 상품이 있다면 들어가지 못하는 자본도 있는 겁니다. 자본 대비 상품이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갖고 있었던 분도 계실 거고, 이 지점에서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이 지점에서 있으셨던 분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때도 어땠습니까? 우리는 어땠죠? 선택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셨죠. 또 선택한 분도 계실 거고요. 그때 당시에 국가의 개발 발전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서 강남을 팔고 경기도로 나가신 분도 계실 거고요. 거꾸로 경기도를 팔고 서울로 가야 해 하고 서울로 움직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흐름이 극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당장 이제 규제만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답은 아니다. 적절하게 지역별로 완화 정책은 또 다양하게 좀 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완화 정책을 피고, 규제 정책을 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하게 또 규제 정책을 피는 그런 어떤 방향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좀 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려면 첫 번째도 공급, 두 번째도 공급, 세 번째도 공급입니다. 근데 그 공급이 그냥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잘 사주지 않는 곳, 잘 찾아주지 않는 곳에 아무리 공급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똑같이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마피아 시대가 또 발생하게 되겠죠. 그런 곳에 무조건 집을 지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인구가 몰려드는, 정말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최대한 공급량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공급 활성화 쪽에다가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조금 아리까리한 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용적률이라던가 재건축이라던가 재개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도를 완화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지우기를 들어가서 이거를 만약에 막아버린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한 공급 부족 사태가 올 수가 있고, 건설 경기 악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지금 기존 아파트라든가 신규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곳들은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만약에 서울 쪽이나 경기 쪽으로 들어오시려고 준비 중이시라면 조금 빠르게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어쨌든 시대가 기본 평균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빠르게 접근하지 않으면은 후회할 수 있는 상황이 또 더 빠르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제 어떤 생각이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뭔가 준비하시고 선택하셔야 된다면 나를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좀 선택을 빠르게 해보셨으면 좋겠고, 서울에 집중 개발 예정되고 있는 곳들이 있죠. 이런 곳들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 어떤 지역에 대해서 이번 대선 이후에 어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라던가, 또 나의 어떤 사고 팔고 갖고 있어야 되는 이런 고민거리들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이번에 특집으로 우리 세미나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아마 많은 정보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또 그 어떤 지역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조금 더 나의 자본을, 가치 상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지역과 어떤 물건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정부의 노무현 정부가 가격이 막 오를 때도에 보면은요, 분양권 전매 제한, 자, 재건축 시장에 대한 안정 대책을 강화를 했다는 얘기시죠.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자, 사고 팔았을 때 이득이 나면 세금을 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내게 할 거야 라는 거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많이 낸다는 거는 뭐지? 가격이 올라가는구나.
가격이 올라야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득이 발생해야지만 그 이득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거야. 세금을 강화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거꾸로 오를 게 없는 거구나. 그러면 낼 게 없겠네, 먹을 게 없겠네, 가질 게 없겠네, 이득이 없겠네. 그럼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사고 싶어도 잘 안 사겠죠. 근데 이거를 강화할 거야, 강화할 거야, 규제할 거야 하니까 그냥 듣기만 해도 규제? 강화해? 뭐가 좋아지나 보다. 올라갈 무슨 이슈가 있나 보다. 막연하게 판단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심리적 요인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그 가격이 올라가게 됐고, 그 자본들이 지금 부동산 안 사면 어떻게 큰일 나나 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재건축 좀 할 수 있었던데, 아니면 재건축을 한다면, 재개발을 한다면 좀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됐던 데들은 강화만 한다 그러면 거꾸로 돈이 그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됐던 것입니다. 바로 그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도 진행이 됐었다. 자,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습니다. 자,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낼 거야. 지금 이게 보유에 대한 압박으로 다가오는 것인데, 자, 돈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좀 써줘야 시장에도 돈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돈이 많은 분이 돈이 적어지고 싶어도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어떤 경제 유튜브라든가 돈이 많은 분들, 그러니까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이상한 어떤 큰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쉽게 망하기도 힘들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뭔가 더 사게 해주고, 그죠? 더 사서 감당 못하면 답 없는 거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뭐다? 그런 어떤 큰 부자들뿐만 아니라 그냥 집을 작은 걸 갖고 있어도 단계를 만든 거예요. 그게 문제였다는 것이죠. 원룸 방 하나짜리를 여러 개를 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막 유도하고 그랬는데도 나중에는 그거를 못하게 하고, 아파트도 임대사업자 하게 해준다고 그랬다가 또 없애버리고 막 이런 것들처럼 정책의 혼선이 오고 가고 헷갈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많이 가지면 많이 내게 할 거야. 이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심리 가격 지수를 끌어올렸고, 그게 바로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단초가 됐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학습을 자꾸 규제 완화, 규제 완화, 규제 완화 그러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시간이 지나도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되어 있었다. 그거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이 뛰고 인플레이션의 영향. 이건 기본적으로 사회적 현상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최저임금이 오릅니다. 인건비가 올라요. 계속 올랐어요. 근데 집값은 안 오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건비가 오르는 것처럼 그냥 단순 논리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소득이 높을수록 부동산 가격은 높다. 왜? 소득이 낮으면 부동산 가격이 높은 걸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죠? 소득이 높으면 좋은 지역에 좋은 집에 비싼 가격에 있는 걸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거는 지극히 아주 단순한 사회적 현상이다. 상식적인 것이죠. 근데 이걸 시장에 맡겨놓지 않고 뭘 했다? 그냥 강화했다. 강화했다는 건 뭘 했냐면 부동산 시장에 정책을 규제했다. 그 규제를 뭐 했다? 강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화를 하면 할수록,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뭐였다? 좋은 지역이 더 단단해지고 글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지니까 가격은 오르는 이상현상이 발생됐는데, 그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문제가 됐다는 거. 그리고 초과 이익 환수제도 마찬가지고요.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다?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다 풍선 효과를 불러일으켰고, 한동안에 많이 피로감이 쌓이다 보니까 그 다음 정부에서는 또 어떻게 되냐면 피로감이 따라오면서 그게 가격에 조정을 받지 못하고 그냥 유지 상태로 간 것이죠. 경제가 멈춘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딱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명박 정부가 딱 왔을 때는 정체를 보이니까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는 거 아니야?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이 되니까 매수 심리가 멈췄고, 이때 매수하지 않았던 분들은 시간이 지나서 15년, 10년, 15년, 20년이 지났더니 어머 하고 놀라버린 겁니다. 왜? 여기만 봤던 것이죠. 여기는 보지 않고 앞으로는요, 2030년, 2035년, 2040년까지의 도시 개발 계획들을 기본적으로 깔려 들어갑니다. 서울시장에 누가 오더라도 서울의 지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지도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 우리는 5년 전에도 선택할 수 있었고 10년 전에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변한다고 하더라도요, 어떤 대통령이 온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목표는 있습니다. 경제 발전, 국가 발전, 도시 경쟁력 강화. 이거는 기본적으로 삼박자는 따라옵니다.
이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재개발을 해도 아파트 올라가는 겁니다. 신규 아파트 몇천 세대씩 올라가는 겁니다. 재건축을 해도 마찬가지죠. 신규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업이 유치가 돼야 되겠죠. 국가를 지탱하고 있는 기업과 좋은 주택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도시에 만들어 가야 되는 필수 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2025년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빨간 집이 존재를 하고요. 아직도 달동네라고 하는 거, 아직도 반지하가 존재하는 것들이 수두로 빽빽합니다. 그런 것들을 2030년, 35년, 40년까지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됐다 그러면 2030년까지 뭐 하겠다 계속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합니다. 분명히 합니다. 안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개발이 됐던 재건축이 됐던 무조건 개발한다. 그러면 또 요때 한 분이 오시겠죠? 2030년까지 35년까지 40년까지 도시개발계획 다 갖고 있습니다. 안 하겠습니까? 무조건 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과거 여기서 지금 2025년이잖아요. 과거로 한번 가보시자고요. 20년, 15년, 10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무섭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자, 2010년 가볼 필요도 없어. 2015에서 2025년 여기 딱 10년만 놓고 봐도, 그죠? 노무현 정부 갈 필요도 없어요. 10년 동안 강남의 아파트 어땠습니까? 3배수가 뛰었습니다. 매매가 대비. 10억 하던 게 30억 가는 시대에 왔습니다. 이때 준비했어야죠.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더 빨리 할 수 있어야죠. 아직도 하지 못하셨습니까? 여기서 준비하지 않으면 2035년 금방 옵니다. 정권이 2번이나 더 바뀔 겁니다. 이제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변할 준비를 하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것이다. 자, 그랬더니 이때 딱 이렇게 됐어요. 자, 봐보세요. 박근혜 정부가 딱 왔습니다. 급하게 올라가니까 매매 가격 지수가 팍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뭐랍니까? 면제를 하고 LTV를 완화하고 DTI를 완화하고 재건축 완화해도 어떻습니까? 제발 사라, 제발 사라. 부동산이 큰일 났나 보다. 그러니까 거꾸로, 자, 가격은 많이 안 올랐는데 심리 지수는 떨어져 있는 겁니다. 매수 심리가.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박근혜 정부 딱 진입할 때 제일 문제가 뭐였었냐면 하우스 푸어 들어보셨어요? 하우스 푸어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출을 받았는데 담보 비율보다 가격이 떨어지니까 대출 상환하세요. 그래서 하우스 푸어. 내 집이 아닌 겁니다. 그냥 은행 집이었던 것이죠. 이걸 막으려고 뭘 했냐면 최경환 부총리 딱 등장해갖고 그때 당시에 금리 1%. 자, 집 사면 대출 저리로 해줄게 해가지고 1%대 금리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돈을 막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간신히 살렸죠. 그래서 이제 살려놨더니 그걸 뭐라고 했냐? 그 다음 정부. 자, 문재인 정부에서 폭발합니다. 폭발. 220지수였던 게 1750지수까지 뜹니다. 엄청나게 뛰죠. 쫙 끌어올립니다. 근데 이때 기억나십니까? 코로나가 또 있었어요. 코로나. 진짜 경제 파탄 전 세계가 막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뭘 하냐?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요. DTI를 도입하고 DSR까지 도입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했고 분야가 상한제를 부활시킵니다. 자, 세부담 상한선을 상향시키는데 이때 여기서 뭐가 나왔었냐면 공시가 현실화율이 나옵니다. 현실화율.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을 만들어요. 공공재개발. 그래갖고 자, 봐보세요. 가격은 왕창 올려가지고 세금 왕창 합니다. 보유세 때문에 아마 피곤하셨던 분들 엄청 많으실 겁니다. 강화했더니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한 대, 두 대 맞다 보면, 아, 저희가 좋아지는구나. 저희가 비싼 데구나. 돈을 벌려면 저기라도 사야 되구나.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였었던 거고. 자, 양도세 강화, 취득세 인상. 사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양도세도 강화한다. 자, 역설이죠. 사는 게 무거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무거워졌다는 건 뭐예요?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됐던 주택이 됐던 뭔가를 구입해야 되는데 내 자본이 1억이면 될 거를 3억, 4억, 5억 자꾸 부담이 되죠. 자, 그럼 부담이 되는데 여기서 그럼 결론은 뭐예요? 있는 사람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돈이 있는 사람만. 점점 양극화가 더 심하게 벌어진 거예요. 있는 사람은 계속 있는 지역으로 상급지로 갈 수 있었던 거고 돈이 부족하신 분들은 어때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왜? 많이 주고 사야 되니까. 그러면 서민 주거 안정 밑에서 이게 좀 뭔가 이렇게 갈아타기를 해야 되잖아요. 바닥에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점프하고 한 번 더 점프하고 한 번 더 점프해서 갈아타기라는 걸 해서 상급지로 좀 가볼 수 있는 기대감이 생겨야 되는데
그 기대감이 어떻게 됐다? 박탈됐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한 곳에서 쫙 치고 올라가요. 가격이 딱 밀고 올라가니까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 약간 소득이 좀 부족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지방에도 보면 어르신들만 살고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올라와서 사겠습니까? 그리고 연봉도 격차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또 사업하시는 분이 있고 일반 근로직이 있으실 거예요. 월급만 받고 사는 거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들을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위에 때려잡겠다고 막아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밑에서 올라올 수 있는 뭐가 없어졌다? 기회가 없어졌다. 기회가. 그래서 이 양극화가 뭐가 됐냐면, 소득의 양극화, 가격의 양극화지만 지역의 양극화가 극명하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방을 살리고 싶어도 지금 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 지방에 있는 분들이 몸은 거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돈은 어디로 보냅니까? 서울로. 그죠? 서울로. 근데 서울로 보내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묶어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 몸도 같이 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또 몇 군데만 찝어. 그러니까 나머지는 또 풀어놔. 그럼 뭐예요? 여기는 비싼 데고 여기는 좀 아직 좀 더 싼 데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국가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데 한번 사보시죠 이러면서 그냥 한번 풀어놔보는 거예요. 근데 풀어놨더니 그냥 다 살 것 같아? 왜 그렇게 걱정하시고 조바심을 내십니까? 5년만 하고 이 세상이 끝날 것도 아닌데,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저도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 제가 항상 걱정한다고 그러잖아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이게 다음 정부에서 과연 이 부동산 가격을 잡지 않는다면 이게 과연 떨어질까? 근데 앞에서 보여드렸죠. 각 정부마다 떨어진 데도 있었어요. 하지만 올랐던 게 조정받은 거지 결국에는 우상향해서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50년 동안 서울의 지도가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다. 1975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들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죠? 압구정동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75년, 78년생들입니다. 그 아파트, 그 준공된 게예요. 50년 그대로 가만히 거기 그대로 있었습니다. 선택의 기회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아이를 두들겨 팬 겁니다, 그냥. 이거 갖고 있으면 많이 내야 된다고. 거기서 30년, 40년, 그냥 거기, 그 전에 없는데 그냥 그때 부자였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살아오신 겁니다. 그분들 뭐 재겠습니까? 강남, 서초, 송파, 영동 개발한 게 국가입니다. 그죠? 근데 거기를 갖다 그냥 두들겨 패니까 어떻게 됩니까? 풍선 효과로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가격을 몽땅 끌어올려놨다.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규제만 한다고 해서 어떻게 잡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어디였다? 문재인 정부였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면서 종부세 완화를 했고, 세금 완화를 했고, 치수세 완화를 했고, 완화를 막 하고 싶었지만 파란당에서 도장을 찍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중요한 것은 일부는 또 풀어줬다는 거예요. 일부는. 그래서 이게 그냥 지금 시대에 문재인 정부의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제만 하고 갈 상황은 아닐 거라는 거죠. 분명히 어느 시장 정도는 풀어놓을 건데, 고가에 있는 재건축 시장을 한 번에 풀기는 어려워요.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를 풀면서 그 부분을 한번 봤거든요. 아, 이렇게 풀면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고민들을 많이 할 것이고요. 오히려 중서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또는 중서민층을 안전을 위한 주거 대책을 만들겠다 해서 임대주택 공급이라던가 또 장기 뭐 전세라던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제일 핵심적인 거, 서울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바로 재개발입니다. 공공재개발을 만들듯이 재개발 사업은 왜 안 할 수가 없냐? 반지하에서 또 장마에 비 오고 뭐 좀 불편하게 일이 발생되면은 그때는요 그냥 시급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꼭 우리나라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가 막 와요. 그래갖고 막 뭐가 무너지고 사람이 다치고 아프고 막 돌아가시고 그러면 갑자기 여기 급하게 개발해야 한다 이래가지고 미친 듯이 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게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점. 근데 재개발은 불가항력적으로 저층 주거지 낙후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을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건 어떤 정부가 오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숙제였던 거예요. 아파트는 그나마 좀 살기 좋고, 그죠?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적어도 반지하는 아니고 높은 곳에 사니까요. 단순 논리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정부가 오더라도 재개발은
엄청난 속도감을 갖고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재건축 쪽으로는 규제, 어떤 시장의 지역별 타겟을 잡고 규제를 해나가겠지만 이 재개발 쪽 시장은 계속해서 완화해서 속도감 있게 가야 한다가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게 이번 대선 이후에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나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신규 아파트를 진짜 몇십억씩 주고 사기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본인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재개발 예정지들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한 1, 2, 3억 정도로 진입할 수 있는 곳들은 최대한 발빠르게 좀 움직이셔가지고 선점하는 그런 선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자, 모르겠다. 잘 헷갈린다. 그런 부분들 도움받고 싶다. 이번 수요일에 특집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에도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백석 규모 저희 부동산 경제학 랜드스타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강의장이 작죠.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와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백석 규모의 그 공간을 준비해 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꼭 전화 문의 하시고 와주셔야 됩니다. 장소가 저희 사무실이 아니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선 후보 시절, 자, 부동산 정책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이분 둘이서 붙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재명 후보가 지고, 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가시게 됐고, 이제 이 민주당 쪽에서 어떤 부동산 정책을 갖고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보면 기본소득 토지세, 토지 공개념 뭐 이런 것들도 끌고 나왔었고, 자, 공공 부분에 대한 주택을 확대하겠다. 250만 원. 최소 100만 원을 뭐로 한다? 기본주택으로 배정하겠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택은 이렇게 하겠다. 보유세를 뭐 하겠다 하지만 보유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상승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우리 여기서 그럼 포인트는 뭐냐? 다주택자분들 있죠? 다주택자분들은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 또 많이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두들겨 대면 세금을 또 과하게 내셔야 되고 그게 완화 정책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화를 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똘똘한 한 채로 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1세대 1주택 비싼 거를 갖고 있어도 한 집만 갖고 있다면 세금을 완화해 줄게라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추세 자체가. 왜? 더 많은 거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난 그냥 이 집에 살고 있었고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기도 하고 지금 사서 이 집만 갖고 있다면 그죠? 그거를 그 다음을 재테크로 봐줘야 되는데 그 다음을 투기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앞에서 내용을 보여드렸죠. 노무현 정부에서도 타이틀이 뭐였냐면 투기와의 전쟁. 자, 문재인 정부에서도 투기와의 전쟁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좀 갈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부분은 완화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런 입장에서 취득세 지금 이 중과 있죠. 일반과세 1에서 3, 그리고 8, 12 이렇게 가 있잖아요. 이 부분도 완화해 주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전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부터 만약에 이 파란당 쪽으로 방해가 잡힌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했던 정책들은 다 뭘 하겠습니까? 지워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지워나간다면 지금 현재 대통령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주택수 제외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상황 봐서는 야 그만하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2025년 12월까지라던가 26년 12월까지라던가 이런 식으로 좀 단축시킬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더 혜택을 받으시려면 좀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점을 저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녀분들에게 분배하고 거주와 투자를 분산하는 전략을 충분히 써야 될 그런 시점에 오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제는요. 세금도 절세의 시대에서 전략의 시대로 가고 있고요. 명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역은 1라인부터 뭐 2라인, 3, 4, 5, 6, 7, 8, 9, 10 딱 등급별로 이제는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등급에서 내가 갈 수 있는 라인들을 찾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 오신 것 같고요. 더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는 지금 사도 될까요가 아니라 우리 과거에서 배운 것처럼 과거에서 현재를 보고 현재에서 미래를 예측한다면 지금 사도 되나요가 아닙니다. 어디를 사도 되나요로 질문을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좋은 곳들,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을 잘 선택했으면 좋겠고 똘똘한 한 채, 그리고 분배하는 전략, 분산하는 전략을 잘 짜보시는 2025년도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매수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이제 이렇게 출발이 되면 뭐 해줄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고 판단하시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2달 정도는 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 있지만 딱 결정나고 나면 그게 또 매수 심리가 강세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자, 시장은 잠시 관망세로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자, 토지거래 허가부터 시작해서 재건축 시장을 바로 풀어주지 않을 거라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비싼 시장은 관망세로 가겠지만 여기서 저가 시장 그리고 핵심 포인트 재개발 시장은 활성화되는 것은 극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가 시장과 서민주거 안정을 안 지킬 수는 없고 안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한쪽을 막으면 한쪽은 풀어야 되는데 그게 고가 시장, 부자를 위한 주거 정책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봤죠? 서민주거 안정, 국민주택 주거 안정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가 시장과 재개발 시장 이 두 마리 토끼는 꼭 놓치면 안 되고 청약 시장도 놓치면 안 된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투자 수요는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똘똘한 한 채가 있다 하더라도 나만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필요하고 나의 노후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재테크를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습니까? 가격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곳 개발이 좀 되는 곳들, 이런 곳들, 저평가되어 있는 곳들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들은 어떻게 됩니까? 몰릴 지역은 계속해서 가격 조정 받는다. 어떻게 상승 쪽으로 가다 잡힌다. 이렇게 보시고 빠르게 선점해야 된다는 점 제가 강하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정치적 이슈에 대한 영향력은 별로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에서도 보셨지만 12.3 계엄 딱 터지고 탄핵까지 딱 오는데 그 사이에 뭘 했었냐면 토지거래 허가를 잠시 풀었었죠. 딱 어떻습니까? 나라가 경제가 안 좋다 뭐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불장으로 간 겁니다. 정치적 이슈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어디에?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시장과 정치는 완전 별개였다라는 것이 극명하게 보여진 3개월이 아니었나 라고 판단되고요. 대선이 온다? 누가 돼도 아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 공급이 부족한 거 알고 있고 금리가 떨어지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신규 주택을 살려면 이만큼 비싸지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는 다 확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괜히 이거 뭐 대통령 누가 되면은 떨어질 것 같아. 누가 대통령이 되면 뭐 이렇게 막 가격이 막 폭락할 것 같아. 절대 그렇게 판단 안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대자를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요. 지금의 한 3개월 상황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따로 놀고 있다. 일반 국민들, 일반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과 여기서 정치권에서 이렇게 만드는 규제와 뭐 어떤 상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시장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주는 것들은 정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걸 언제 푸느냐, 어떤 방식으로 푸느냐,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해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하느냐의 문제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시점으로 봤더니 공급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역세권 개발해야 되고 저층 주거지들 개발을 서둘러야겠구나. 포인트는 이쪽 지점으로 오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더 집중하시고 개발 예정지들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격동의 2025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살 것이냐, 갖고 있을 것이냐, 팔 것이냐. 정말 고민 많으시죠? 저희 부동산 경제학에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에도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오실 수 있게 준비해놨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 정말 도움되는 어떤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역들과 매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